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참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지러운 시장이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증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그보다 더 큰 하락을 맞고 있는 우리 시장. 장중에는 4,900선을 내어주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는데요. 다만 그래도 다시금 좀 회복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이러한 시장 가운데서도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 속에 우주항공 기업들은 괜찮고요. 또 북한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 속에 남북 경협주는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데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컷으로 저희가 준비한 장면은요. 이번 주 시장의 움직임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만 흔들렸던 건 아니고 환율과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한 주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 그러니까 2월의 첫 거래일 날 우리나라는요. 검은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루 동안 주가가 무려 5% 이상 지수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때 외국인과 기관이 5조가량의 매물을 좀 쏟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다음 날도 충격이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보란 듯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장에는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었고요. 5,376포인트를 돌파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다시금 미증시가 흔들리면서 그 영향을 국내 증시가 받는 듯한 모습이었고 오늘까지도 이 투매를 부르면서 5% 넘게 장중에 휘청거렸고요. 결국에는 4,900포인트가 무너지는 움직임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시장을 보게 된다면요. 매도, 매수 그리고 매도 사이드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굉장히 어지러운 시장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변동성 지수도 50을 돌파하는 웃음이 나타났고요. 빅스 지수 역시나 공포 지수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공포와 탐욕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60이 넘어서면서 탐욕 쪽에 가까웠던 투자 심리가 이번에는 33까지 줄어들면서 공포에 더 다가간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 자체가 불안감이 팽배하게 퍼지자 주식뿐만 아니라 자산 전반적으로 좀 충격을 받고 변동성이 나타나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는데요. 간밤 금은 1% 넘게 떨어지고 은은요 무려 12%가량 급락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지금은 하락을 좀 멈추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트코인까지도 급락을 지속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은과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까지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달러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게 금 또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현물을 들고 있으려는 심리가 지금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발 불안 요인이 시장을 더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데요. 우선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과연 수익으로 바로 전환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구인 건수가 부진하다는 것 또한 시장을 좀 받쳐줄 수 있는 고용의 둔화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시장을 또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로 인해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게 됐고 이 영향이 우리 시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의 정체,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시장을요, 디레버리징이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각도 많은데요. AI와 기술주가 급등을 하면서 레버리지라던가 파생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올라갔고 이게 포지션 정리 형태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디레버리지장의 전형적인 신호를 보게 된다면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주식
주식과 금, 은, 코인은 하락을 하고 환율과 변동성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우선 현금화를 하고 다시 투자할 곳이 어딘지 지켜보려는 신호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촉발 요인 중에 하나는요, 금과 은이 쇼크가 났다는 건데 금과 은을 투자할 때는 보통 레버리지를 끼고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귀금속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이제 증권사에서는 추가로 돈을 내야 된다, 담보율을 채워야 된다라고 투자자들한테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게 증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금을 확보해야 돼서 결국에는 유동성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분위기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또 당연히 급락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주식에서 레버리지를 땡겨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 신용 물량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엔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시장이 그로 인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모멘텀이 시장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레버리지가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투자 심리를 또 움직여서 방향을 결정하는 시장이 이번 주 내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요,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킬 만한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바로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가 하한가에 들어갔다라는 소식 다들 보시고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일시적으로 하한가, 그러니까 정규장이 시작되기 전에 하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VI가 발동이 되면서 정규장 개장 후에는 좀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MST랑 그리고 KRX를 같이 쓰시는 분들께서는 차트 자체가 캔들이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린 그러한 차트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프리마켓이 우리 시장의 유동성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긴 한 것입니다만 이거를 사용하는 자가 일반 정규장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다, 적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죠. 결국에는 이번 문제는 유동성의 문제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변동성 완화 장치가 즉시 개입되면서 그래도 하한가로 거래가 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프리마켓의 착시가 개장의 투자 심리를 굉장히 흔들렸다라는 그런 해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의 가치 자체가 변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는 이슈가요. 최근에 좀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신용거래융자 잔고가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사상 최고치 돌파를요. 연일 경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지금 나만 주식을 투자를 안 하고 있고 레버리지를 안 하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 같은 포모 현상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를 통해서 B2를 끌어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시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요. 30조를 돌파했고요.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두 자릿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한다면 2배가량 상승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B2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증권사들에서는요. 반대 매매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대출을 중단하는 지금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KB증권 같은 경우에 증권담보대출 자체를 중단하고 신용융자 매수를 제한하고 있고요. 한투 같은 경우에 증권담보대출을 중단했고요. NH투자증권도 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신용한도를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바치고 있던 장에서 레버리지를 끌을 수 있는 현금의 유용자산 자체가 파이가 줄어들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락이 발생했을 때는 반대 매매를 통해서 하락은 더 강해지고 또 다시 레버리지를 끌어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반등이 약해지는 시장이 지금 나타났고요. 이러한 게 더 변동성을 크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이슈들을 하나로 좀 통합을 해보자면 시장의 투자 심리 때문이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취약하게 변화했다라는 건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움증권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증액 사이클 그리고 증시의 유동성 여건이라는 기존의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훼손되지 않고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하드웨어 쪽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기조는 여전하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AI 시장이 확산이 되면서 HBM 수요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없고요. 또 AI 서버라던가 가속기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고객사가 주문을 취소한다던가 뭐 이월한다던가 이러한 지금 신호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S&P 글로벌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의 신용 등급을 또 상향 조정했다는 것 또한 반도체, 특히나 우리나라의 대장주에 대한 뷰, 글로벌 시장의 뷰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증시의 변동성이 나타날 때는요, 시장이 언제든 또 출렁거릴 수가 있고 상승이든 하단이든 이 폭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B2에 함께 동참하는 것보다는 한 걸음 더 떨어져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기업들을 꾸준하게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장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어제에 이어서 연 이틀 흔들리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수익성 우려, 또 AI 확산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들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는데요. 여기에 간만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컨센을 상회하면서 3대 지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 이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전장에 5% 넘게 밀리기도 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낙폭을 다소 축소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 넘게 밀리면서 오전장에 4,900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낙폭을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려는 움직임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현재 5,000선 하회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040선까지 밀렸다가 1,090선까지 다시 한번 회복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낙폭을 다시 한번 키워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는 1,06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국내 증시 하단을 지지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2조 이상 매수 포지션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관의 경우에는 오늘 매도에서 장 초반 매수로 포지션 변경을 했습니다. 특히나 전기전자 업종 또 금융주를 중심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개인만이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 수급적인 변동성이 계속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장 초반 순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장 초반 매수로 시작을 했다가 매수폭을 점차 축소해내면서 현재 구간에는 매도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태양광 관련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앨런 머스크가 우주 태양광을 언급하면서 시장에 기대감을 형성했는데요. 오늘은 증권가에서 태양광 관련주들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놓으면서 관련주들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투자증권에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4분기 일회성 비용들이 이미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을 하회했고 이런 기저효과로 인해서 1분기에는 적자폭을 축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또 그동안 불안 요소로 작용했던 미국 통관 이슈도 해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한화투자증권의 경우에는 45,000원까지 올려 잡았는데요. 현재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현재 구간에는 15%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OCI 홀딩스는 8%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HD현대 에너지솔루션도 7.4%대 강세, 신성 ENG 3.8%, SDN의 경우에도 강보합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남북 경협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며칠 내에 북한과의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북 경협주들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미 대화는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들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감들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코데즈 컴바인 27% 급등하고 있고요. 좋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10%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신석재 9%, 인디에프는 4.9%, JST나의 경우에도 4.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체크해 보시죠. 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고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KB금융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주요 금융사들이 모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쓰면서 호실적을 공개해줬는데 이 안에서도 KB금융이 1위를 굳히고 또 주주 환원 규모도 3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특히나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금융사들의 당기순이익 비교해보면요. KB금융은 5조 원대, 5조 8천억 원대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해서 15% 증가를 했고요. 신한금융의 경우에는 4조 9천억 원대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1% 상승세 2위 자리 지켰습니다. 하나금융도 3위 자리로 4조 원대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계열사로 꼽히는 시중은행에서 국민은행, KB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지난 2024년에 신한은행의 리딩뱅크 자리를 뺏긴 바 있는데 1년 만에 다시 그 자리를 재탈환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KB는 또 비은행 계열사의 이익 비중도 경쟁사를 앞서 나갔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주주 환원 규모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규모가 업계 최초로 3조 원을 넘겼다라는 점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KB금융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오늘 내놨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오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 21만 6천 원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빠르게 PBR이 한 배를 뚫어 나갈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에서 함께 목표 주가 19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일단 총 주주 환원율이 52.4%를 작년에 달성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봤고요. 올해는 주주 환원율 60%도 도달 예상을 했습니다. 글로벌 은행과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실적과 주주 환원의 규모를 봤을 때 앞으로도 KB금융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제시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18만 1천 원대 목표 주가로 또 끌어올렸고요.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타나면서 이익과 배당, 자사주까지 동반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KB금융 비롯해서 금융주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구간에서 KB금융이 오늘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6%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14만 8천 지나가고 있습니다. IM금융지주 그리고 BNK, 신한지주까지 1에서 3%대 오름세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카카오뱅크는 오늘 장에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5%대 조정 나오면서 25,40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은행주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마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장이 꺾이면서 함께 하락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주도주가 그간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업종 내에서 또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또 유통주의 경우에는 당정청에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에 실무협의회가 열렸고
내렸고 여기서 관련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정청이 이제 대규모 점포의 영업 시간에 제한 조항을 좀 수정을 하면서 조항의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규모 점포가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가 쿠팡 등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와는 달리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하지 못해서 불공정하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뀔지 그리고 유통업계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나타나면서 오프라인 유통의 체질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는 8일에 유통법 개정에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논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입법이 실제로 나타날지 그 여부를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유통업종에서 이 비중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대형마트 그리고 온라인의 이런 점유율 격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벽 배송 시장은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죠.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새벽 배송 시장은 15조 원 규모까지 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업계 이슈 잘 팔로우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유통주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일제히 하락 전환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마트가 반짝 튀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이 워낙 약세를 그리고 있다 보니까 함께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이마트 현재 1%대 조정. 한화갤러리아도 현재 1%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1% 안팎의 내림세. 현대백화점도 현재 2%대 약세를 보이면서 10만 원 선 아래서 거래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유통주 짚어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ISC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 이야기를 좀 해보고 갈 텐데 어제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역대급 매도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매도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어제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전기 전자 업종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약 4조 원대 넘는 수급이 전기 전자 업종에서 빠져나갔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도 각각 2조 원대, 1조 원대 물량이 출하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메모리 반도체 주도주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메모리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에서 나온 발언들을 살펴봐도 이러한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알파벳이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케이펙스를 대폭 상향했다라는 점에 시장 주목하고 있고요. 퀄컴에서도 메모리 부족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에 직격탄을 맞았고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코멘트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인텔에서도 리프탄 CEO가 2028년까지는 메모리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전망 제시했고 테슬라도 이제 머스크 CEO가 얼마 전에도 또 3, 4년 내에 반도체 병목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나온 보도를 봐도 엔비디아 측에서 이제 올해 신형 게임용 GPU 출시를 연기한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 역시나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전히 반도체 스토리가 훼손되지는 않았다라는 맥락 속에 소부장 종목들은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함께 현재 구간 흐름 살펴보시죠. ISC는 연일 상승입니다. 7%대 강세로 오늘 또 놀라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5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HVM도 튀어오르고 있네요. 10%대 급등세 가져가면서 8만 5천원 선까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원익 QNC, CMTX 같은 종목들 1%대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원익 머티리얼즈가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1% 안팎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흐름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살펴봐야겠죠.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스피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조정장 안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튀고 있는 테마가 스페이스X 관련 테마입니다. 오늘 스피어의 경우에는 또 불기둥을 뿜고 있어요. 오후 장중에 또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스피어 비롯해서 이제 우주항공 테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오늘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나서 오늘 좀 장중 좀 낙폭을 많이 하는 시도가 나오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불안한 상황이죠. 선물은 지금 매도세를 좀 축소하고 풋옵션도 이제 매수를 많이 했던 거를 조금 다시 좀 덜어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한데 현물 매도세가 좀 많다는 측면에서 약간 지금 상품 시장이 급락에 따른 어떤 포트폴리오의 그 재조정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고은별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설명하셨던 그 시황 내용에서도 언급이 된 바가 있는데 이제 마진콜이 이제 나타날 거에 대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 담보금을 넣어야 되는데 담보금을 넣기 위해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그 현금이 대표적으로 주식에서 매도를 해서 현금 확보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헤지펀드사들의 주식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섹터가 이제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 지금 반도체나 뭐 대형주 섹터는 워낙 이제 뭐 업황은 좋지만 내용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지만 어떤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지금 매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도 지금 7조, 8조어치를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테마주들, 스페이스X 테마주라든지 뭐 지금 건설주 테마주라든지 뭐 자산가치로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고 오늘 스피어가 좀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것도 어떤 이런 조정에 대한 수급 쏠림이 확실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올 6월 달에 이제 머스크 생일이죠. 네. 그때를 이제 상장 목표로 상장일이 이제 그때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끝나는 어떤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 약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우주 항공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원래는 이제 헬스케어 업체였으나 특수학금 분야로 이제 거듭나면서 글로벌 항공사들한테 이제 1차 벤더사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작년 25년 2월 달에만 보더라도 계약 건수가 한 7건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페이스X에 공급을 했다라는 게 좀 굉장히 좀 유력한 그런 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퀀텀 점프가 지금 매출이 특수학금 분야, 우주항공 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매출 비중 98%가 이 항공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충분히 실적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지금 뭐 시총이 1조가 넘어간 상황인데 매출로 따졌을 때는 작년에 한 900억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럼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어떤 밸류 부담이 가중이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피어를 지금 공략하기보다는 다른 우주 항공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그러니까 아직 좀 조정이 나온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을 좀 체크해 보자면 스피어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이 좀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투신도 좀 수급이 들어왔는데 일단 고가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좀 어떻게 본다면 좀 쫓아가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좀 조정이 나온 것들을 순환매 형태로 어차피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피어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스페이스X 관련 테마를 바라보는 시선은 계속 가져가 볼 수 있겠지만 스피어는 현재 자리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으로 들립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볼까요? 네, 두 분. 네, 한화솔루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 이번 주 내내 이 종목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4분기 실적은 좀 부진을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네요. 한화솔루션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하나솔루션이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이제 국내 시장의 그 태양광 캐파는 어떻게 본다면 파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북미 시장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을 했고, 머스크가 지금 실적 발표 때 한 얘기가 태양광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양산을 할 건데 100기가와트씩까지를 생산 목표로 잡고 있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좀 이제 북미 그 미국 쪽에 있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왔었고, 또 여기에 지금 인페이즈 에너지라고 하는 미국 태양광 기업도 실적 발표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인페이즈 에너지는 그겁니다. 일종의 태양광 그 수요의 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태양광 인버터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21%가 늘어났고, 이제 설치업체의 재고 주기가 지금 8주에서 10주 정도로 완연하게 좀 이렇게 회복세가 나타나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도 가이던스에서 이제 수주 잔고의 한 90%를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가 지금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주택용, 가정용 태양광의 수요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하나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뭐냐? 하나 큐셀이죠. 미국에 있는 하나 큐셀의 법인이 시장 점유율이 1등입니다. 현재.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엔페이지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같이 좀 동반해서 어떤 비즈니스 시너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지금 작년 4분기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미리 이제 회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서 언질이 좀 좋기 때문에 우리가 4분기엔 좀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한 만큼 이번 1분기 실적은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고, 어제는 약간 그 패시브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약간 순매도가 나왔지만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외국인이라는 기관이 수급이 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속성이 있는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 플러스 ESS도 최근에 1조어치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력이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ESS, 태양광, 이 두 가지 모멘텀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부근을 지지선으로 좀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4만 원 언저리 부근에서 지지선이 나온다면 그 지지하는 그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공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솔루션 살펴봤습니다. 태양광 그리고 ESS 모멘텀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략 함께 세워봤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또 5천선을 하회하면서 연이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동반 약세이고요. 시장 흐름은 좀 저조한데 이러한 시점에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간에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랑 기술주가 박스권에 진입을 할 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좀 중소형주 중에서 스페이스 X의 테마 안에 아직 좀 덜 오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아이비 투자라는 종목이고, 네. 먼저 이 스페이스X 관련한 종목들이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된 종목들이 먼저 올라갔었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미래에셋 증권 이쪽에서 먼저 지분 가치가 부각이 돼서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 같은 부품 납품 기업들이 강세가 났는데, 아주아이비 투자는 후발주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이제 얼마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이제 회사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비밀로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충분히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있죠.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연기금, 운용자금 1,400조에서 이 벤처 캐피탈 쪽으로 좀 이렇게 선순환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 일단 그 운용기금 14조에서 지금 코스닥 비중이 한 3%에서 5%까지 상향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럼 2%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2%가 늘어나는 거면 대략 한 30조 정도입니다. 그럼 이 30조 정도가 코스닥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어떤 연기금의 수급을 기대해봐도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신사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신사를 포함해서 이 스타트업, 혁신 기업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또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급을 보게 되시면 오늘은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다.
외국인 좀 팔았는데 어제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고 이런 그 손바뀜 수급이 손이 좀 바뀌는 그런 양상을 좀 띠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목표가랑 손절가를 좀 잡아드릴 건데 목표가 5,540원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어떤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를 7,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IB투자 짚어봤습니다.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를 함께 엮이고 있는데 여타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7,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인 오비맥주에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영업이익이 3,000억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 해 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오비맥주는 앞서 2013년과 2020년에도 각각 1,600억 원대, 300억 원대 탈세 혐의가 적발됐다. 세무조사만 받았다 하면 수백억 원대 추징이 반복된 셈이다. 오비맥주는 메가 수입 과정에서 퇴직 임직원들이 세운 업체들과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탈루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봤다는 관측이다. 광고 선전비를 이용한 탈세 의혹도 제기된다. 음식점에 특정 브랜드만 판매하도록 요구하며 지급한 이른바 뒷돈 관행이 세무조사에서 포착됐을 가능성이다. 주류 업계에선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방식이다. 국세청은 연평균 2,700억 원 이상 해외 모기업으로 송금된 배당금과 매년 1,100억에서 1,500억 원 규모의 광고 선전비 집행 내역도 집중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비맥주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불복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반복된 탈세 논란 속에 수천억 원대 해외 배당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자, 코스닥 3,0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코스피 5,000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투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좋은 업종, 홈런 칠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과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 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이 이번 주에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엄청난 급락이 나왔다가 또 바로 반등을 했다가 근데 어제 오늘 또 이렇게 하락세가 깊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루 만에 그냥 바로 반등이 안 나왔네요. 네, 그런데 이게 정상입니다, 원래. 아, 그렇긴 하죠. 네, 이게 정상이에요. 맞네요. 원래 하루 급락이 나오면은 그 다음 날은 이제 하락이 정체되거나 하는 게 한 이틀 정도 보통 걸립니다.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번에는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반등이 안 나오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또 마음이 또 불편하셨는지 코스닥을 또 5천까지 보내신다고 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코스닥 5천 말로만 들어도 지금 가슴이 굉장히 설레네요. 뛰고 지금 콩닥콩닥한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진짜 조정이 오려면은 이런 식으로 오지는 않고
학습 효과라는 게 생깁니다. 지금 시장에 대기 매수 자금이 많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제가 2,400 이탈하려고 하는 2024년 12월에는 미국장에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있는 돈 다 꺼내서 주식하셔야 됩니다 할 때 여러분 귀에 들리지도 않으세요. 그때는 계속 비관적인 얘기만 나오니까. 그런데 2025년 4월에 저점 찍고 그때부터 멋지게 갑니다. 뭐 조방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주사 같은 것도 움직일 거고 그리고 와서 여름에 반도체로 이동하셔야 되고 다 알려드렸는데도 그때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2024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맨날 제가 말씀드려봐야 주식에 대해서 걱정만 하실 거다. 그리고 3,000 넘어가면 조금 관심 가지실 거고 4상 최고치 넘어가면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고 4,000포인트 넘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고 싶어질 겁니다. 자, 4,000포인트 넘어간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오거나 한 게 아니라 횡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안 내려오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아, 3,800만 내려와도 사야지, 3,500만 오면 사야지 하시던 자금들이 5,000 넘어서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이 급해집니다. 제가 코스닥 5,000 들었을 때 콩닥콩닥 거린 것처럼 여러분도 5,000 넘어가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아, 나 아직 못 사는데 어떻게 하지? 더 가는 거 아니야? 6,000, 7,000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5,000 넘어서라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여러분들 자금을 살살 끌어모으고 한번 월요일처럼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발생하고 다음날 바로 급등시켰죠. 이번에는 또 약간 정상적으로 내린 다음에 사실 글로벌 시장 보면 우리나라만큼 밀린 데가 없어요. 오전장에는 뭐 중화권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밀릴 이유가 있냐라고 보면 많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연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원래 1, 2월에는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포트폴리오를 덜어내고 그리고 나서 새로 담는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기존 걸 덜어내야 담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연초에 외국인 수급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 번에 또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10년 전 자료까지 쭉 꺼내가지고 역대 최고의 매도 금액이네 이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2,400일 때랑 5,000일 때랑 매도 금액을 비교하면은 2배 넘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1년 사이에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는 외국인들 자산이 늘었을 겁니다. 주식 자산이.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매도 금액에다가 그 정도의 플러스 알파의 요건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수치만 가지고 요즘 비교하는 거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올라갈 때는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찾고 하루 종일 떠들고요. 내려갈 때는 내려가야 되는 이유를 찾고 하루 종일 떠듭니다. 그러면서 은시장이랑 뭐 코인 시장 내려간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들릴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하루 종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또 여기서 설 연휴 전후 해가지고 또 반등이 나오면은 또 이런 얘기 또 어디 갔냐라는 듯이 또 다 쏙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일비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이렇게 학습 효과를 만들고 사이드카 나왔는데 바로 급반등 나왔네. 이번엔 뭐 2, 3일 정도 내려갔다가 또 그래도 5,000 언저리 구간에서 흔들고 또 위에는 있네. 이걸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과정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몇 번씩 이렇게 조정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기회다 더 사자 하고 우르르 달려듭니다. 그럼 그때 진정한 조정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갑자기 흔들고 뭐 대외 변수나 이런 부분도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화요일 날 보면 다들 방송에서 다 워시둥절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워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워시 쇼크라고 해가지고 급락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도 급락이 안 나왔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학습 효과가 끝나기 전까지는 급락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정말로 이 시기에 설 연휴 핑계대고 연휴 앞두고 있다는 핑계대고 급락을 정말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대기 자금 있으신 분들은 그때 열심히 설 연휴 맞이해서 우리 여기저기 뭐 쇼핑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여기도 뭐 블랙 프라이데이만큼 세일을 하죠. 아, 설맞이 박앤 세일이구나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구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두려움을 물론 긴장감은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또 놀고 모자 세터를 아마 준비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말로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으로
뭘 골라주셨어요? 놀고 먹자 하면 일단 엔터주부터 나오는 게 맞지 네, 않나 그쵸. 싶습니다. 그래서 놀 때 가장 우리를 힘겹게 해주는 게 이제 뭐 K-팝 이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가무.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무에 해당되는 이 엔터주. 뭐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K컬처의 시작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해요. 그래서 좀 이제는 시간이 좀 오래됐지만 뭐 싸이시의 강남 스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이제 시기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바야흐로 이제 K컬처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놀랐습니다. BTS도 넘지 못한 그래미의 장벽을 골든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미 수상을 하고 로제 씨도 브루노 마스와 함께 이제 후보에 올라가고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드디어 이제 그래미의 수상의 벽을 넘은 역사적인 이런 해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서 BTS가 이제 분필 소년단으로 이제 올해 복귀를 하죠. 그러면서 메가 IP의 기환이다라고 하는데 빅뱅도 올해 20주년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꽤나 K컬처가 글로벌 시장에 잘 침투를 하고 있구나. 기존에는 노래 하나만 딱 히트하고 사라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문화를 수출하는 단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K컬처라는 단어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 시작점이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애니메이션 주제가가 우리나라 사람이 불러가지고 그래미상을 수상한다. BTS도 못한 걸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에이펙 때 행사한 거, 자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알고 계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K컬처가 지금 글로벌 시장을 강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며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문화에 저 문화 생소한데 신기한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익숙한 문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K컬처라는 것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는 이제 전 세계와 함께 이제 살아가는 K컬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었고 수급이 너무 성장주 IT 쪽으로 쏠려 있었는데 이제 2026년에는 이제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이웃을 돌볼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 주식도 어려운 이런 주식들이 많아요. 수급이 안 들어가지고 분명히 실적은 좋은데 수급이 안 들어오고 연초만 되면은 K-팝의 한계성 해가지고 뭐 맨날 나오는 얘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5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K컬처는 여기까지다. K-팝은 여기까지다. 그런데 제2의 BTS가 나오고 제2의 블랙핑크가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보이는 사람들은 다 월드 투어, 전국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음악 방송이나 이런 데도 잘 안 나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실적을 한번 보세요. 주가만 보지 말고 실적을 한번 보시고 작년에 좀 이슈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는 다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지금 기술주에만 쏠려 있던 자금들이 뭐 최근에는 뭐 친환경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쪽으로도 옮겨가고 있는 것처럼 이 K컬처에도 올해는 한번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또 볼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엔터주를 오늘 4번 타자 업종, 금요일에 놀고 먹자 업종으로 골라주셨고요. 그러면 안타 종목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든든한 종목으로는 뭘 고를까요? 든든한 건 하이브인 것 같습니다. 하이브. 네. 왜 든든한 건 하이브다라는 거는 그냥 BTS가 든든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BTS의 복귀. 이번엔 또 얼마나 화려하게 나올 것인가. 그러게요. 뭐 이미 선공개도 되고 뭐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그 설레임을 이번에 다 폭발시킬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완전체 솔로 활동은 했지만 완전체 공백기를 깨는 거는 이번이 너무 오랜만이고 이번이 최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팬들 입장에서는 뭐 전국 월드 투어 하고 하면은 일단 티켓팅부터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30회 북미만 30회예요. 그리고 월드 투어 이렇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티켓 가격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BTS 하나 자체가 글로벌 기업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 단위로 움직입니다. 월드 투어만으로. 거기에 뭐 굿즈랑 이것저것 뭐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또 어마어마하게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여기에서 파생되는 부분은 이제 위버스 플랫폼으로도 이제는 전 세계에서 SNS가 발전하다 보니까 팬덤 플랫폼을 확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성을 또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뉴진스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는데 뭐 CO 리스크, 뉴진스 리스크 이게
하이브의 가장 큰 약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한 명을 제외하고 이제 4인 체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복귀 선언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리스크 하나가 어느 정도는 일단락되었다. 뭐 나머지 소송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일단은 아티스트가 돌아왔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활동력으로 해서 기존의 인기를 다시 누릴 수 있는지 뭐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기다렸던 팬들은 충분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 리스크를 좀 해소해가는 과정 그리고 최대 리스크였던 BTS의 부재도 해소했다. 그리고 신인 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K-팝의 추세다라고 보시면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이브 제일 든든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BTS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국민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네.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이브의 주가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은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안타 종목 하이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루타까지 한번 쳐볼까요? 빠르게 갈 수 있을 2루타 종목은 뭘까요? 2루타 종목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엔터주는 움직이면 다 같이 좀 빠르게 움직일 텐데요. 그 중에서 좀 가볍게 움직인다라면 또 YG 플러스 같은 종목이 또 있지 YG 않을까. 플러스, 네, YG 네. 엔터테인먼트 말고요. 네, YG 엔터도 빠르고 YG 플러스도 빠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탄력적으로 여러분들이 네네. 좋아하는 움직임은 YG 플러스가 한 좋죠, 번씩 좋죠.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뭐 빅뱅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YG 같은 경우는 지드래곤 씨가 이제 개별적으로는 이제 다른 곳으로 소속사는 옮겼지만 빅뱅이라는 이름은 YG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블랙핑크도 마찬가지죠. 개별 소속사 찾아 나갔지만 이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드래곤이 이제 미국에서 성인시 살 거다. 제가 이것도 한 2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벌써 20주년이라고 합니다. 본인들도 성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성인식을 미국에서 한다라고 이 본인의 콘서트장이나 이런 데서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얘기가 어느 정도 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빅뱅의 이제 복귀, 완전체의 복귀 기대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제쯤 나오냐라고 했더니 봄 정도래요. 봄 되니까 BTS가 복귀하고 빅뱅이 복귀하고 난리가 났네요, 여러분. 그래서 봄 정도 되면은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우리 한한령 해제에 기대감 계속 갖고 있다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3월에 양회가 있습니다. 양회를 또 지나고 나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또 우리가 귀 쫑긋 세우면서 그래 중국이 우리랑 지금 아예 척을 지을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도 과거에는 힘으로 찍어 누르고 하다 보니까 고래 싸움에 우리가 새우등이 터졌는데 트럼프 2기 때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 우리의 기술력이 그래서 우리의 국력이다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갖고 있는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살짝 풀어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싶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블랙핑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컨드 전성기다라고 했는데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블랙핑크라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 돼 있는데 여기도 밸류가 계속 올라가고 개인적으로도 뭐 코첼라 계속 뭐 나가면서 계속 환호를 받고 하는 거 보면은 개인 활동도 잘하고 그룹 활동도 잘하고 아주 뭐 훌륭한 것 같습니다. 개런티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공연이 아니라 스타디움급 공연이 늘어나고 있고 공연 더 해주세요 해가지고 올해도 2개나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블랙핑크 제2의 전성기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아티스트들이 나오느냐 마느냐 계속 얘기 나오는데 아티스트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글로벌 시장까지도 계속 진출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루타 종목으로는 빠르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YG 플러스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엔터주 중에 호타 준족 빠르게도 가고 멀리도 갈 수 있을 3루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3루타는 뭘까요? 3루타는 안정적인 종목이다라면 제가 항상 이 기업을 뽑습니다. JYP입니다. JYP 엔터. 네.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티스트들의 어떻게 보면은 뭐 인성이나 이런 부분을 본인은 본다라고 이제 박진영 이제 수장께서 PD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대형 크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라이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뭐 얘기도 많고 그런데 그런 이제 뭐 아티스트들의 실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완성되지 않으면 또 내보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뭐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지시키는 것도 많고 제한시키는 것도 많고 해서 아티스트들 입장에서 초반에는 좀 갑갑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본인의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데이식스 등등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트와이스가 안 보이는 이유는 미국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에서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고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도 있고 사실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인기가 많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어서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이제 인기 있는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인기 있는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명품 엠베에서도 임명되고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스트레이키즈가. 저도 외국 나가서 뭐 공연을 본 건 아니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팬덤층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가져오고 있는 기업,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만약에 무언가 이런 대중문화로 무언가 정책적으로 펼친다라고 하면 그 수장에 있는 대중문화 교류위원장인 박진영 씨가 무언가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콘서트 계속 진출하려다가 실패하고 홍콩도 진출하려다가 드림 콘서트도 실패하고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것만 해도 기존하고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뭐 종전 얘기하면서 대화가 오가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알령에 대해서도 콘서트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오가기 시작했다는 것만 해도 그래도 기존하고는 확실하게 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으면은 뭐 수장인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여기 계시는데 JYP가 소외되지는 않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기업,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길게 볼 수 있는 호타준족으로는 JYP 엔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루타 종목으로 호타준족 JYP를 선정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이 완료 없는 종목들 또 지금 현황이 어떤지 어느 정도의 또 수익을 내고 있는지 랭킹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워낙 뭐 이제 변동성이 강해가지고 네. 화요일 이후에는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익률은 이미 다 상위권을 다 찍어놓고 밑에서 또 치고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장주 뭐 이런 뭐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섹터 쪽에서 또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최근에 뭐 재건주 올라오고 태양광 올라오고 친환경 올라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순환매의 끝은 뭐예요? 다시 원점으로 와서 기본기인 기술주로 또 오게 되어 있다. 오히려 저는 그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바봇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이 페이지 넘어가도 거기서 파생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그리고 전력기기, 로봇 다 이런 쪽에서 있고 뭐 원전이나 뭐 반도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핵심 섹터 아니겠습니까? 네.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여기 안에 기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가가 밀리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대응 전략을 좀 수립해드리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제 전진건설 로봇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한가 들어간다. 제가 어제부터 해가지고 6만 원 아래부터 내려오면은 여기부터는 여러분 모아가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내려왔어요. 상한가 올라갔던 부분을 대부분 내주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아래 꼬리까지 보면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올해 종전, 최소 휴전, 종전 이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회담장에 의자에 앉기만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어제만 해도 되는데 오늘은 시장 영향력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무혈입성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5,000원 너무 감사한 가격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이렇게 쉬는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는데 어제도 SOS를 2만 원 아래부터는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2만 원 위는 아니다, 아래다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더 밀렸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내린 다음에 다음 주에 양봉을 이렇게 하나 세워준다라고 하면 2만 원을 회복하면서 거기서부터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쉬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9만 원 아래서 보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9만 원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오늘 10만 원 터치했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만 원 회복될 때 보거나 9만 원 아래서 보세요라고 했는데 오늘 터치하고 윗골이 달렸으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9만 원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또 뉴로메카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그 직전에 올해의 대장주였기 때문에 1월에 대장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쉰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고점을 돌파해 나가면 먹을 게 어마어마한 거고 돌파를 못하고 뭐 이중천장식으로 혹은 고점을 낮추는 식으로 나온다 해도 11만 원만 가도 여러분 섭섭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런 강한 종목들 쉬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오히려 찬스를 주는 그런 종목들을 체크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엔터주 중에
말로 없는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목하고 계신 엔터주 뭘까요? 다시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디어유입니다. 디어요? 네. 저번에도 한번 알려주셨는데.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로 없는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어제 또 급등이 한번 맞아요. 나오고 네. 오늘 좀 쉬고 있단 말이에요.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해드려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SM그룹도 당연히 좋지만 그중에서 디어유, 제가 아까 하이브 말씀드릴 때도 위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팬덤 플랫폼 전문으로 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디어유가 대체 뭐가 좋은데? 라고 말씀하시면은 이 한마디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나 홀로 한한령 해제.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한한령이 네네. 나오고 있는데 뭐 나홀로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기업은 이미 중국의 텐센트 뮤직하고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QQ 뮤직 인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한령 해제랑 상관없이 진출이 돼 있고 한한령 해제가 되면은 뭐 그룹에 있는 이 그룹들이 가서 공연만 하면 알아서 매출이 더 뛰어오르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홀로 한한령 해제 이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미국이랑 이제 일본의 전용 어플까지 출시하면서 글로벌 확장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뭐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주가가 안 좋을 때 이 말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부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 종목 안 간다고 욕하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낙관적으로 정말 좋은 종목일 경우에 많이 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믿고 따라주시면 뭐 주가라는 것은 기업 가치에 수렴하게 된다. 다시 한번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네. 주가 동향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4만 원 초반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월요일에 조금 더 쉬고 막 4만 원 흔들기 나오고 하면은 나한테 다시 없을 기회구나. 그동안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게 제일 문제라서 요즘에는 올해 1월부터는 수급 들어온 종목들 쉴 때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움직여주는 게 변동성을 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치 5만 원, 2차 목표치 6만 원인데 6만 원 넘어서 저는 이 종목이 정말 중장기적으로 1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6만 원 넘고 나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수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엔터주 중에 디어유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전에 알려드리고 어제 한번 또 상한가를 터치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재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바로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 하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 주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한파같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오늘 코스피 지수 간밤 미증시의 여파를 이어받으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장중 한때 5천선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공포지수는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선 대형 기술주를 둘러싼 대규모 자본 지출 우려와 또 엔트로픽발 소프트웨어 산업 걱정이 켜지자 나스닥 지수가 사흘 연속 하락을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띠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대형주 비중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흘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대부분의 섹터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주에 연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최근 엔트로픽이 공개한 AI 도구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내에서는 오늘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HBM4
HBM4용 DRAM만 월 12만 장 규모로 증설한다는 단독 뉴스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반도체주는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도 연일 비가 내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방산협력 기대감으로 큰 폭 상승했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도 낙폭도 깊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시가 이틀째 급락세를 보이자 동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암호화폐 관련주겠죠.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오늘 아침에는 비트코인이 6만 1,000달러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셈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스트래티지가 17% 급락을 보였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암호화폐 관련주에 일제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 맑은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오늘도 스페이스X 관련주가 오늘 강한 햇살 받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올해 상장을 앞두고 상장 초기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조기 편입을 추진한다는 소식 속에 오늘 스페이스X 관련주가 오늘 맑은 보이고 있고요. 또 여행 관련주도 지수 대비 선방하고 있습니다. 한일령 분위기 속에서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춘절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최대 25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오늘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여행 관련주에도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적 발표한 기업들과 또 증권사의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올해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며 목표가를 100% 상향한 5만 원 리포트 나왔고요. 이어서 SK텔레콤 오늘 하락장과 또 실적 부진이 맞물리면서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킹 사태 여파로 영업이익이 41.4%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넷마블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연매출 3조 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SK증권에서는 실적 성장 그리고 주주 환원을 고려했을 때는 아직도 주가가 저평가됐다며 목표가 7만 9천 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KB금융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 5조 8천억 원으로 오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반면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하나오션의 실적 부진으로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2월 6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환자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AI가 의료 현장의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원격 진로 솔루션 기업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AI 기반 의료 모니터링 기술을 앞세워 상용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어스의 핵심 제품은 입원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싱크입니다. 환자의 활력 징후와 상태 변화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분석해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병동 운영의 효율성과 환자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강점입니다. 지난해 싱크의 누적 설치 규모는 12,000병상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확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올해는 신규 설치 병상 3만 개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70만 개 병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 침투율은 아직 5%도 채 되진 않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싱크 제품이 병원 현장에 도입이 되면서 병원의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또 병원의 AI 병원으로서의 발전에 저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스의 또 다른 주력 제품은 웨어러블 심전도 분석 솔루션 모비케어입니다. 모비케어는 부정맥을 조기에 진단하고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해 병원 안팎에서 연속적인 의료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시어스는 모비케어를 통해 외래와 검진 중심의 반복 검사 수요를 흡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싱크 인프라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입원과 외래, 재택으로 이어지는 통합 웨어러블 AI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두 제품의 성장에 힘입어 시어스는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은 1년 만에 81억 원에서 482억 원으로 급증했고 영업이익도 87억 원 적자에서 163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주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지난해 8월 이후 이달 4일까지 주가는 약 398% 상승했습니다. 시어스는 다음 성장 동력으로 미국과 중동 시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해 성장 국면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화 실적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순차적으로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그리고 호주, 미국으로 이제 좀 시장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시범 서비스를 통한 현장 검증을 하고 있고요. 인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금년 내에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어스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땐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 투자자분들의 부를 뭔가 늘릴 수 있는 그런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선별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M7 기업들 중에서 순이익이 높고 성장성이 되게 높지만은 정체가 되고 있다. 이 뜻은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버퍼나 아니면은 향후 뭔가 추가적인 성장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버퍼가 계속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저희 AB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 연준은 계속해서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물가와 같은 경우도 관세와 관련돼서 뭐 일회성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작년에 예상치보다 좀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은 그 높아졌다고 해서 그게 뭔가 많이 뭔가 스파이크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게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보다 오히려 더 고용 시장을 저희가 더 중시를 하고 있고 연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보다는 이 고용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앞으로도 연준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아마도 이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연준이 지금 현재 이제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한두 번 정도 인하할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희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준의 정책이 이제 한국 시장에 어떻게 미칠 것이냐를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이 통화 정책 부분에 대한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주식 시장을 봤을 때 이 연준의 정책이 오히려 통화 정책 부분보다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은 이 불확실성에 대응을 해서 긍정적에 갈 수도 있고 부정적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불확실성이 하나의 주식 시장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연준의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 뭐 인사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한국 시장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뭐 긍정적인 부분을 갈 것인지 부정적인 부분을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미국 시장으로 보면은 이 시장이 뭔가 어쨌든 간에 금리가 완화된다. 금리가 아니면 통화 정책이 완화해서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차입이 많은 기업들이 우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입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차입에 대한 뭔가 비용이 계속 나가는데 이거에 이제 뭐 차입 비용이 뭐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특히나 이런 그 중소형주나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부담이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통화 정책 완화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정크랠리 혹은 이 소형주들이 뭔가 차입이 비용이 낮아져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보다 전반적인 소비재 섹터나 아니면은 뭐 금융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부분이 다양한 업종에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는 뭐 금리 완화가 전반적인 금융시장, 그 미국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액티브 투자가 중요하다. 그 액티브 투자가 결국에는 미국 시장 내에서 분산을 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액티브가 분산에 좀 효율적인지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 패시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같은 경우는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지수의 이제 비중이 소수 종목의 비중이 높아져 있으면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환경에서는 액티브 투자를 통한 뭔가 분산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 우량성 팩터가 굉장히 수익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가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고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금리 인하가 오고 뭔가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은 여전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경기가 현재 뭔가 가속화되는 국면이 아니라 둔화되는 국면이고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우려하고 있는 점은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일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이 펀더멘털 중심 그리고 특히나 이 우량성에 대한 중점이 다시 맞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그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작년에 우량성의 부진이 역대 거의 한 30년 동안 굉장히 극단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정상화가 있을 때에는 액티브 전략 중에서도 다양한 업종에서 이 우량성이 높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액티브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이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 하실 부분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와닿지 않을 부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땐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투자자분들의 부를 뭔가 늘릴 수 있는 그런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선별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M7 기업들 중에서 순이익이 높고 성장성이 되게 높지만은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정체가 되고 있다. 이 뜻은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버퍼나 아니면은 향후 뭔가 추가적인 성장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버퍼가 계속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으로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이 모든 기업들이 굉장히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성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에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이익이나 잉여 현금을 창출을 해서 또 미래에 뭐 AI 이후에 뭔가 있는 성장 동력에 참여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기업, 지출을 많이 했는데 이익이 줄어드는 기업은 이런 버퍼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뭔가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버퍼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좀 패자가 될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선별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밸류에이션 하나만 가지고 뭔가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 시장 자체가 역사적 대비해서 비싼 것도 맞고 다른 시장 대비해서 뭔가 어떤 특정 뭐 퍼 배수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싼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 고평가다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드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버블입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IT 버블과 그럼 저희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IT 버블 때 생각해 보시면은 그 IT 버블을 이끌었던 기업들은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들이었는데 그 기업들은 우량성 혹은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들이는 돈은 없는데 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 차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그런 기업들이었던 반면에 지금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막대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우량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고평가가 버블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그 뭔가 이 M7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갈려지고 다른 업종에서도 이익 성장의 갭이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이 M7 기업이 제공하는 이익의 비슷한 수준을 제공하는 헬스케어업이 있네. 근데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면은 상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어쨌든 AI 관련 기업에 선별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AI가 뭔가 파괴적인 혁신을 갖고 올 것이다라는 데서는 전혀 뭐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수년간 혹은 뭐 수십 년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뭔가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거는
AI라는 이제 파괴적 혁신 기술을 과거를 빗대어 봤을 때 인터넷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기존에도 뭔가 이런 컨셉이 잡혀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중점을 봐야 되는 상용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AI를 구축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기술을 뭔가 제공하는 기업들이 좋았다면은 앞으로는 이게 상용화가 될 것인데 그 상용화를 어떻게 잘 반영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될 것인지를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용화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전 업종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것 중 하나가 가장 빠른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게 헬스케어 같은 기업, 업종들. 왜냐하면 굉장히 직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는데 AI를 사용해서 비용을 줄이거나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니면은 뭐 폐암 환자의 그 폐암 부분을 진단하는데 과연 의사가 잘할 것인가 아니면은 AI가 잘할 것인가 그리고 로봇 수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서 이제 투자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 기업인가 그 변화를 시키는데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돈을 실제로 벌 수 있는 기업인가 만약에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극적인 예로 기술이 있지만 그거를 뭐 무료 배포를 해가지고 돈을 못 버는 기업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특정 테마나 업종을 찝기는 어렵지만은 오히려 기존보다는 거의 뭐 모든 부분에서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뭐 절대 수익률을 예측해서 발언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하지만 저희는 펀더멘털 투자자이기 때문에 사실 결국의 지수나 아니면 기업의 성과는 이 펀더멘털 성과에 따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뭐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미국이나 아니면 선진국과 신흥국의 기업들의 예상되는 뭔가 EPS 성장률이라는 걸 보면은 미국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뭐 두 자릿수의 뭐 이런 EPS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시장이 약간 부진하는 것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뭔가 코어 자산으로 들고 가기에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도 분산을 생각을 했을 때 과거 대비해서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아시아 신흥국 이런 국가들의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특히 뭐 예를 들어 중국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전반적인 지수의 펀더멘털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종이나 기업별로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이든 선진국이든 앞으로 1, 2년 동안 뭔가 큰 시장의 쇼크가 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지만은 이제 성과를 놓고 봤을 때 그 안에서도 기업별이나 업종별 차이가 많이 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그 신흥국이나 선진국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이면은 가장 좀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가 달러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신흥국은 뭐 개별 기업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달러가 강세로 가면 신흥국은 약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로 가면 신흥국은 강세로 가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러의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지만은 저희가 이제 다른 자산군 전문가랑 얘기해 봤을 때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게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사실 단기간에 예측하는 거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여러 가지 거시경제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달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보면은 물론 지난 1, 2년보다는 달러가 좀 약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달러가 굉장히 큰 강세로 가 있었기 때문에 달러가 일부 좀 약세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시장이 생각하는 연준의 뭐 독립성 우려나 아니면 달러와의 기축통화 우려 이런 게 불거져서 갑자기 달러가 무너지거나 그런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준 달러가 뭔가 크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뭐 트럼프 정부의 이런 뭔가 달러 중심 이런 정책이 달러 강세에 영향을 주더라도 이게 완만하게 달러 강세로 가면 같이 뭔가 스파이크가 될 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그 현재 달러의 방향성을 가지고 뭔가 주식 투자에 배분을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유효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년간 막혀있던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통업계 판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 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온라인 새벽 배송을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해 새벽 배송을 사실상 금지해왔지만 예외 조항이 신설되면 대형마트와 SSM의 온라인 배송이 허용된다. 오는 8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최종 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 이번 기조 변화의 배경에는 쿠팡의 사실상 독점 구조가 있다. 대형마트가 묶여있는 동안 쿠팡은 새벽 배송 시장을 장악했고 정부 여당은 경쟁 구도 복원을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와 SSM이 운영하는 약 1,800개 점포는 즉시 도심형 물류 거점으로 전환 가능하다. 이는 약 200곳 수준의 쿠팡 물류망과 비교해 압도적인 규모로 규제만 풀리면 시장 판도가 급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네, 금요일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1월 첫째 주 거래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 찬스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욱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양대지수 결국 2거래일 연속 약세 마감 예상됩니다. 비트코인까지 크게 급락하고 있고 시장 분위기 다소 좋지는 않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시장이 이제 기술적인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벤트 공백기에 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적으로도 21선을 살짝 깨는 자리가 나왔었고 또 장 막판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기술적인 과매수권에서 여전히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계속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모든 섹터를 불문하고 이익 성장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성장치도 또 애널리스트마다도 또 전망치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레거시 가격의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타이트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수급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이번 주 내내 좀 파는 흐름을 보였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서는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수급적으로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포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조정이 나올 때마다 채워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시장을 좀 비트하면서 좀 따라갈 수 있는 모양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오늘 또 현대차도 역시나 이제 대형주 중에 좀 하락폭이 좀 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여전히 CES 이후에 레거시 자동차들이 받을 수 있는 밸류의 상단까지는 일단 올라갔다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요타 같은 업체들이 대략적으로 PER 기준으로 한 11배에서 12배 정도를 받고 있는 가격이니까 현대차가 이제 그 정도까지는 트라이 이후에 좀 내려온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EX 이후에 이제 공개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초대형주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가격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코리아 증시를 산다는 개념 하에서 현대차도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현대차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담고 가는 전략이 시장을 따라가는데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네. 오늘 이제 금일 하락 시장에서도 여전히 좀 눈에 띄는 섹터는 이제 우주항공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2월 달에 예정 중인 이제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대감이 이제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 그러니까 2월 달 모멘텀 이후에는 사실은 이벤트 공백기에 이제 우주 항공 섹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화성에 이제 스타쉽을 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 이제 스페이스 X 관련된 모멘텀들이 이제 하반기에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주 항공 섹터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적 부분에서 이제 특수 합금 관련된 스페이스 X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에는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이제
직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가 두 개가 있죠. 이제 스피어라는 유통회사가 있고 그 밑에 실제로 특수화금을 제조하는 HV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특히 HVM 같은 경우에는 매출단으로 올해 한 1,000억 정도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률 대략 한 15%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50억 정도 버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HVM이 이미 시가총액 1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매우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게 맞다. 하지만 스타쉽 발사 횟수와 HVM의 주가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스타쉽 이벤트에 맞춰서 이 HVM이라는 회사가 실적 관련주로도 좀 옥석가리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주항공 섹터가 조정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워낙 주가가 좀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스페이스X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조정의 폭이 좀 적을 것이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때 대장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주항공 섹터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차세대 태양광 발전의 핵심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페로프스카이트와 관련된 기술 관련된 이제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이런 이론인데 이런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폭발적인 상승이니까 오히려 시장이 대형주 쪽에 조정을 받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가 초대형주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우주항공 섹터가 부각됐다. 하지만 이제는 2월 달 탐사 프로그램 이후에 이벤트 공백기이기 때문에 조금 줄여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주도주는 조정받고 있는 이 와정에서도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잘 모아가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우주 테마가 또 오늘 기승을 부렸는데 스페이스 X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소멸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것, 또 실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 업종, 그 안에서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1%대 낙폭으로 결국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 초반의 급락세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1.2% 내리면서 5,100선을 지킬 수 있을지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2%대 약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세 1,080포인트에 내려와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27포인트가량 빠져나갔습니다. 코스피 200도 0.8%대 약세 마감 예상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는 결국 하락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이었고 외국인의 물량이 또다시 부출해가 됐습니다. 3조 3천억 원의 물량이 좀 크게 빠져나갔고요. 기관이 그래도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 9천억 원대 순 매수세 집계됐습니다. 개인은 오늘도 사자세 2조 2천억 원대 순 매수세 가져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나홀로 팔자세였습니다. 1조 5천억 원대 순 매도세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621억 원, 1,400억 원대 순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줄줄이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2월 6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 참 쉽지 않았던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250포인트 정도의 변동성이 장중에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이번 한 주 동안 11조가량의 물량을 던졌다는 게 시장의 부담으로 가중됐는데요. 그렇다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눈에 띄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의 낙폭을 그래도 많이 만회해준 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보합권 수준에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장중에는 두 종목이 깊게 빠지면서 지수 역시나 하방 압력을 크게 받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낙폭을 많이 만회해줬습니다. 반면 2차 전지 기업들은요, 전반적으로 이 낙폭을 좀 회복하지 못한 채 종가를 체결하는데 삼성 SDI가 4%가량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포스코퓨처엠 3%가량의 내림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요.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과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팽팽하게 맞서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가량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있는 자국민에게 귀국을 좀 이렇게 권하는 이야기가 또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시금 이란과의 관계가 경색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원전, 조선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은 쉬어갔고요. 반도체 기업들이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한미반도체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낙폭을 이어갔습니다. 효성중공업은 5%가량 빠진 채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일부 의약품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온 셀트리온은 오늘도 1%가량 상승이고요. 한미약품도 2%가량 오름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속에 KB금융의 주가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7%가량 강세를 보였고요. KB금융을 필두로 해서 신한금융, 우리금융까지 은행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은 지수 대비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세에 대한 부담감 속에 현대차와 기아가 일제히 낙폭을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나 혼조세가 펼쳐졌는데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4%,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6%가량 밀리면서 시총 5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졌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7%가량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위고비 복제약에 대한 이슈가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에게는 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데 삼천당제약은 오히려 상승 마감한 반면에 펩트로는 9%가량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실적 타격으로 인해서 전일 크게 흔들렸던 파마리서치가 오늘은 저가 매수에 들어오면서 1%대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이 회복을 보여주면서 소부장 관련 기업들 역시나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한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원익 IPS가 결국엔 6%가량 상승이고요. HPSB 1.6%,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까지도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6% 이상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게임주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힘이 좋았습니다. 펄어비스 1% 상승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락했지만 원전 기자재 쪽 굉장히 좋았습니다. BHI 그리고 우리기술이 오늘 1%, 2%가량 상승 마감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 일부 중심을 중심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을 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1%대 약세를 그렸습니다. 5,089.14포인트, 5,100선 아래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2%대 약세 가져가면서 1,080.77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1%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오늘 4,899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떨어지면서 4,900선마저 붕괴되는 흐름 나타나기도 했고요. 오전 장중에 5,120선 회복하기도 했지만 5,100선은 지키지 못한 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코스피보다 낙폭이 더 커진 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중에 1,048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고요. 1,096포인트까지 올랐다가 1,080선 지킨 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연일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오늘도 물량이 거세게 빠져나갔고 3조 3천억 원대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와 줬습니다. 9천억 원대 순매수, 개인은 2조 1천억 원대 강한 순매수세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입니다. 기관이 물량 또 출회했고요. 1,600억 원대 순매도세 집계됩니다. 외국인이 소폭의 매수 우위,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사자를 선택하면서 1,487억 원의 순매수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어떤 선택했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약세를 그렸지만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줬고요. 신한지주 같은 금융주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집중됐는데 신한지주는 특히나 외국인이 지난 1월 말부터 꾸준히 사 모으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LG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는데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4조 원대, 영업이익 1조 원대 시대를 열면서 사상 최대 실적으로 수급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스피어 급등했죠. 스페이스 엑스테마주 안에서 주목을 크게 받았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삼천당 제약, LNC바이오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쏠렸습니다. 테스와 SPG 같은 종목들, SPG 로봇주 안에서 계속해서 외국인의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실적을 내놓았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40%, 50%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년 실적이 호실적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장중에 69,20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고요. 약세장 안에서도 강세 탄력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5% 가까운 오름세로 마감 지으면서 67,4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다시 좀 쏠려가는 흐름이었고요. KB금융이 또 눈에 띕니다. 이제 KB국민은행이 리딩뱅크를 재탈환하는 등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실적에 맞춰서 또 주주환원 규모도 늘어났습니다. 업계 최대 규모인 3조 원대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화솔루션, 현대차까지 기관의 순매수세 가 이어졌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파두가 연일 리스트에 올라오고 있는데 거래가 재개된 이후로 3거래일 연속 급등한 이후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스피어의 경우에도 외국인 순매수뿐만 아니라 기관도 선택을 받았고요. 서부 T&D, 이제 중국의 긴 명절 순절을 앞두고 중국인 인바운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ISC, 덕산 하이메탈까지 반도체 종목들 기관의 선택을 꾸준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는요, 한화솔루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크게 튀어오르는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20% 이상 급등해주면서 45,35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고요. 이제 4분기까지는 실적 부진했지만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태양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ESS 모멘텀까지 쌓아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15%대 급등세 가져가면서 마감 지었고요. 42,0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이 특징적이었던 종목들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의 3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굉장히 어지러운 장세가 한 주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유가증권 시장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하루 걸러 하루 사이 나타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요. 한 주간 움직였던 지수의 폭만 보더라도 470포인트가 넘게 변동성이 확인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금과 은, 이 귀금속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출렁거리면서 이를 통해 디레버리징 충격이 시장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마진콜로 인해서 청산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이로 인해 주식시장까지 연쇄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킬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 AMD가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좀 실망스럽게 제시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반도체 기업들 미국 증시에서도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오늘 우리 시장은 그래도 반도체 기업들의 하단이 좀 견고하게 받쳐줬다라는 부분은 특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는요, 오늘 개장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스페이스X의 훈풍을 우리 시장까지 좀 이어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앞두고 미국의 주요 지수에 조기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스페이스X에 투자하거나 관계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의 급등세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시장에 입성하게 된다면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기대감이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의 펀더멘털의 변화가 아니라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은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들의 실적과 그 뒤에 발표가 되는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서 기업 개별로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매출 달성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배당과 자사주 소각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굳건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KB금융 역시나 총 환원율이 50%의 조기 달성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좀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서 오늘 금융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에코프로 BM의 역상정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오늘 시장 대비도 더 부진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주주 환원과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좀 강세가 나타나는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탑3 이야기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이번 주 굉장히 힘들었고 변동성이 좀 극심했던 한 주였는데 우리가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2월 첫째 주 거래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장님과 함께 다음 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질어질했던 롤러코스터를 탔던 한 주기도 했는데 다음 주는 어떤 전략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다음 주도 일단 기술적인 과매수권에 계속해서 좀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변동성이 이번 주와 같이 조금 커질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스피의 상승이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익 기반으로 상승을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코스피에서 굉장히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탑2가 사실은 이번 연도 굉장히 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하방이 크게 열리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좀 발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 주 특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현대차 관련된 이제 자동차 섹터에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의 상단까지는 이제 현대차가 도달했고 그 이후에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더 큰 리레이팅을 위해서는 사실은 성장 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나 뭔가 발표가 나와야 된다고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시각은 3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대차에서 개발자 포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번에 깐부 회동을 통해서 현대차가 확보한 GPU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것에 대한 세부 계획이나 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카 사업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 뭐 그런 것들이 일단 이번 개발자 포럼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월 달에 이런 계획들이 발표가 됐을 때 다시 한번 현대차는 성장 산업에 대한 리레이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면서 로봇이라는 성장 산업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뭐 200배 이상, PER 기준으로 200배 이상 받고 있고요. 중국의 샤오펑이라는 그런 회사들, 스마트카 기반으로 한 로봇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대략 PER 기준으로 한 50배 정도로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0조 원짜리,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조 원짜리의 현대차가 외국인들 눈에서 봤을 때는 실적도 잘 나오고 자동차 기반의 성장 산업으로 로봇을 하고 있는 뭐 이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충분히 해줄 만한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라 로봇 산업에 진출해 있는 회사 중에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저렴한 회사구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다음 주에 좀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역시 블룸에너지 관련된 SOFC 연료 전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 오늘 장 끝나고 블룸에너지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익 컨센을 50% 이상 뛰어넘는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블룸에너지가
오늘 시간에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에는 SOFC 연료정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두산 퓨얼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사실은 글로벌 레퍼런스가 조금 전무한 상황에서 가격 대비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렴하게 글로벌 플레이어들한테 공급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산 퓨얼셀이 현재 자리에서 블룸에너지와 같이 연료전지 사업,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게 레퍼런스가 단 한 개라도 생기게 된다면 사실 주가가 여기서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기대를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시마다 두산 퓨얼셀 같은 종목들은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퓨얼셀, 현대차 관련해서 모멘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주목해볼 만한 종목을 짚어본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일단은 저는 오늘 두산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두산 종목 가져온 이유는 지난 시간에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있는 그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을 좀 추천드렸는데 네. 두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목할 만한 모멘텀은 두산전자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산이 실트론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혹시 두산이 실트론 인수를 위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면 어떡하지라는 시장의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거는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담보로 9,500억 정도를 이제 조달하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주가에 어느 정도 이제 불식시켜줬다. 그래서 두산에 대한 이런 자금 조달 이슈는 어느 정도 지금 해결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아마 엔비디아 CR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회사의 톤이 굉장히 좀 낮아진 것도 주가를 좀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여전히 이 CCL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좀 타이트한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대만의 경쟁사 제품이 이제 베라루빈 향으로 CCL을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아직까지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가 오히려 엔비디아가 이제 베라루빈으로 넘어감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좀 저조합니다. 이제 메모리 가격이 워낙 올라서 빅테크들의 일단 이익 훼손 우려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좀 계속해서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3월 달에 일단 GPU 포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AI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GPU의 위치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XAI에서 준비 중인 그럭5가 블랙베리 기반으로 돌아간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밑단의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가는 현재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46,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7,000원으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주 강조해주고 계신 가운데 두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46,000원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 한마디 또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메시지를 주고 가실까요? 네, 일단은 하락 추세의 전환보다는 일반 기술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에 임하는 자세를 좀 공격적으로 해봐도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